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7번째 페이지. 오늘은 잡지사 1주년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잡지사가 준비한 종합 선물 세트 방송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또 밀리터리 덕후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1+1으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끼리도 한번 맞절 한번 하시고요. 아유, 참 이렇게 드디어 실물 영접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네요. 아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꼭 일기에 쓰겠습니다. 일기에까지 올라간다. 역사 스토리텔러와 밀떡의 만남, 우리 썬킴과 준킴의 만남. 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대하시기는커녕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 것 같은데요. 김영준 기자는 사실 방송에서 썬 선생님을 가끔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저를요? 예. 어떤 측면에서? 아니, 제가 사실은 원래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선생님 나오시는 방송도 여러 번 봤고, 예. 그리고 제가 하려는 주제랑 이제 선생님이 다루신 주제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선 선생님이 이미 다루셨다.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찾아서 보고, 그다음에 제 것도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이, 서로 이렇게 약간 서로 카피하면서 사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오리지널이 어딨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선생님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말씀을 너무 유쾌하게 하세요. 아유, 정말. 예. 저도 실물론 처음 영접을 하는데. 이건 뭐야? 거의 무슨 이 CBS에서는 네. 얼굴 보고 사원을 뽑는 것 같아요. CBS의 대표 미남상이다. 맞습니다. 말씀 잘못하시면 저 맞아 죽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어색한 칭찬이 오가면서 특집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애독자 보은 이벤트가 있거든요. 썬 선생님께서 한번 유쾌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잡지사가 창간 1주년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 애독자 보은 이벤트로 바로 커피 100잔을 준비했습니다. 에헤이. 100잔. 아하. 자, 이 이벤트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됩니다. 응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자, 돼지고리 땡땡. 지금 다들 잡지사 보고 듣고 계시죠? 네. 카 오디오, 영어 쓰셨네요. 자동차 오디오라고도 하죠. 자동차 오디오에 잡히는 CBS 표준 FM 주파수, 레인보우 어플, 유튜브 화면 등 본방사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우물정자 1212-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커피 100잔 넉넉하게 준비해놨으니까 혼자만 응모하지 마시고 직장 동료, 친구, 가족, 헬스장, 골프장, 회원님 다 예. 잡지사 같이 듣자 입소문도 내주시고 다 같이 커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진행되긴 합니다만 라디오 본방이 나가는 시간 안에 보내주셔야 세이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시 전에 문자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잡지사 1주년 기념 특집 오늘과 내일 두 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20세기 전쟁사 1, 2차 세계대전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앞으로 있을지 모를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전쟁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썬김 씨 1주년 특집 또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명절은 전쟁이었었죠. 지금도 일부에서는 전쟁이고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편집장님도 아시겠지만 예. 추석 때는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제사라는 건 말 그대로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거고 추석은 한가위라고 해서 온 가족이 1년 내내 그 재배했던 곡식을 또 과일을 한 자리에 놓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렇군요. 축제를 즐기셔야지 여기서 전 부쳐라 이러시면 안 돼요. 아하, 그렇죠. 또 집안일 전쟁, 귀성길 전쟁, 잔소리 전쟁 살아남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전쟁 얘기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집안 어르신들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야, 너 취직했냐? 야, 너 장가 언제 가냐?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야, 장가 언제 가냐? 예. 혹시 요즘도 그 얘기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삼촌. 야, 너 취직 언제 하냐? 예.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럼 아무 소리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깨닫고 개과천선을 하셨다는. 개과천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차원에서도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근데 우리는 왜 이때 전쟁을 그냥 평범하게 안 부르고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까요? 사실 그 전에 그 세계대전처럼 전 세계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또 그만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편을 나눠서 전쟁을 한 사례 자체가 없었거나 굉장히 드물었어요. 네. 네. 하지만 1914년에 벌어졌던 1차 대전은 규모 면에서 뭐 유럽에 미국에 일본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전쟁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국민들까지 네. 인력, 자원 다 동원해가지고 이기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걸 걸고 벌어지는 전쟁이 총력전이거든요. 네. 옛날에도 이런 개념 자체는 있었지만 본격화된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양태를 띄었고요. 그리고 이 점을 반영해서 그런지 세계대전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붙었습니다. 네. 또 다른 말로는 대전쟁, The Great War 이런 말로도 불렀는데 이건 1차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예요, 일종의. 네. 또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18세기, 19세기 때 유럽에서 별의별 전쟁이 다 많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The War to End All Wars 뭐 이런 말로도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씁쓸한 얘기로 네. 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중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았어요. 네네.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쟁이기도 한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가 독립을 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식민지 중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독립시키기 시작한 건 2차 세계대전 끝나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중 기자가 뭐 1차 대전 이전에 유럽에서 별의별 전쟁이 다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전쟁 이전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정치적 상황 예. 개판이었죠. 아하. 끝났습니다. 끝입니까? 근데 예.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건 대부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 조그만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 대전쟁으로 확대가 돼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정말 미친 삐삐 이 미친 결정을 내려가지고 네. 일으키는 전쟁이 있어요. 1차 대전은 뭐예요? 1차 대전은 정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뭐 보스니아에서 물론 총격을 받은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그 한 사건이 3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될 것인가? 아, 그게 뭐 사라예보 사건 거죠? 그렇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사라예보 사건. 예. 뭘 살아? 근데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네. 1차 대전은 정말 요 사건이 작은 사건. 작은 사건이 확대가 돼서 대전으로 번진 케이스고 그죠? 2차 대전은 말 그대로 히틀러라는 미친 인간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 미친 결정을 내려가지고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1차 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야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해요. 초롱초롱. 예, 그렇습니다. 네. CBS 이영표예요. 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진짜. 예. 네. 독일, 그러니까 물론 여러 나라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독일이란 나라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 대전도 결국 일단은 결과적으로 독일이 먼저 주도를 했고 2차 대전은 당연히 독일이 시작을 했고 네. 1차 대전 당시 독일이 어떤 나라였냐. 일단은 뭐 90년대에 대학을 나오신 분들 밖에 있는 우리 또 최고령 에디터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부호가 있었어요.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그러고 다녔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뭐 하는 막걸리 마샷! 비스마르크! 뭐 하는 건가요? 네? 네. 비스마르크라는 철혈재상이라는 사람을 네. 이해를 해야 되는데 1871년 이전만 하더라도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니라 38개의 조그만 군소국가로 쪼개져 있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뭐 프로이센 등등등등으로. 예. 프랑스나 다른 뭐 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너희들이 감히 우리 대제국주의 식민지 건설에 너희들이 왜 끼려고 해? 코딱지만한 나라더라. 거기에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뭔지 외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재산까지 올라갔는데 네.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언젠가는 우리 프로이센도 대제국이 돼가지고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 다음에 프랑스 나폴레옹 3세를 포로로 잡고 프랑스를 박살낸 다음에 이게요. 프랑스인들 하면 뭘 생각하세요? 우리 편집장님은요? 프랑스인이요? 프랑스 하면 뭐? 뭘? 맨날 이다도시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다도시부터 나오잖아요. 이다도시 나와가지고 예.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이죠. 자존심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지금까지도 최악의 자존심이 망가진 사건이 뭐였냐면 네. 1871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박살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통일 한번 해볼까?
통일을 해요. 네. 통일 선언은 어디서 했냐면 자기네 나라 땅에서 해야죠. 프랑스 박살냈잖아요 지금요. 네네. 야 여기 프랑스 땅에 온 김에 여기서 우리 독일 통일 선언하자라고 해서 프랑스인의 상징인 자존심의 대표적인 상징인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에서 독일 통일 선언합니다. 적의 심장에서. 예. 그렇죠. 뭐 적절한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져요. 러시아가 승리 기념을 백악관에서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구나. 근데 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후발주자잖아요. 예.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외교의 천재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식민지 건설 안 하고 네. 대륙 일만 신경을 쓰겠다라고 굉장히 아슬아슬 균형을 맞춰놨는데 비스마르크 말년기에 네. 빌헬름 2세라는 젊은 황제가 등장합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황제였어요. 야, 우리 같은 독일 대제국이 왜 우리는 식민지 건설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왜 우리는 군함 만들면 안 돼? 우리도 식민지 건설하자! 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발생한 것이 1차 대전입니다. 그렇군요. 독일을 이해하세요. 예. 독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소시지? 네? 소시지? 소시지. 저는 네. 자동차가 생각납니다. 뭐 어떡하라고요? 저 맥주요. 맥주.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뭐 생각나시는지 문자로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이건 뭐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많은 또 식민지와 시장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잇따르게 참전을 하게 되고요. 세계 규모의 전쟁으로 1차 대전이 커지게 됩니다. 김영준 기자가 1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선을 정리해 주신다고. 예. 일단 서부전선이 있는데 서부전선. 이게 가장 유명한 전선일 겁니다. 주로 이제 프랑스랑 벨기에 일대에서 벌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봤던 참호전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주로 격돌한 나라들이 영국하고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었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1917년 칭엄한 전보 사건이라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참전하게 된 미군도 여기에 투입이 됐어요. 문제는 이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다 한가락하는 나라들이었어요. 네. 공업력도 상당히 발달했고 군사력도 좋아가지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호를 파고 대치를 했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한치가 혹시 어느 정도 길인 줄 아세요? 한치. 이거 곽재 기자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한치. 뭐 30cm인가? 10cm인가? 3cm. 3cm. 네. 예. 이 아주 작은 땅을 둘러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뭐 심하면 수만 이렇게 희생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네. 고전 영화 중에 명작으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쵸. 영화가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나온 1917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주무대가 이곳이에요. 엄청 잘 만든 영화입니다. 네네. 동부전선이 또 있잖아요. 동부전선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아시는 분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주로 이제 동유럽 일대에서 독일이랑 이제 동맹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랑 러시아가 격돌하는 모양새였어요. 네. 다만 이게 참호전으로 벌어지진 않았고요. 주로 이제 기동전으로 됐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군하고 이제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고 네.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서부전선에서 또 영국하고 프랑스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치.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병력을 많이 투입하지를 못했어요. 네. 문제는 또 러시아가 또 문제가 있었었는데 네. 당시에 그 유명한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이 황제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또 경제도 악화되면서 네. 양측에서 이제 계속 교착 상태가 이어지다가 1917년 러시아 민중들이 이제 더는 못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네. 혁명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성립을 하죠. 새로 집권한 볼셰비키 정권이 이 전쟁의 피해를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다 하면서 전쟁에서 빠지게 되면서 네. 동부전선은 일단락이 됩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쪽도 뭐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네,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이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네. 1차 세계대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일본이 이때 참전을 해가지고 승전국 지위를 챙겼거든요. 그쵸, 예. 당시 영국하고 일본이 동맹이었어요. 영일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독일 제국이 태평양에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모아, 뉴기니 뭐 이런 나중에 이제 하는 말로는 이제 남양군도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식민지가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주나 뭐 뉴질랜드, 일본 이런 나라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이 식민지 그러니까 섬을 둘러싸고 전투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네. 또 이 옛날에 독일이 청나라로부터 땅을 제공받아서 이걸 조차지라고 하는데 산둥반도 이남에 일부를 빌려가지고 통치 중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의 칭다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맥주 유명하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일본이 여기를 공격해서 이제 점령을 하는데 이걸 칭다오 전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승전국 지위를 챙기게 됐고요. 네. 한 이거 정도로 일본이 한 일이 정리가 됩니다. 사실은 일본이 참전한 진짜 목적이 있는데 네. 그 식민지를 차지하려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낼름 삼키고자 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1930년대 만주 사변이랑 중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예, 또 한편으로 네. 태평양과 비슷하게 아프리카에도 독일 제국 식민지가 좀 있었거든요. 영국하고 프랑스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전선에서도 대부분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식민지 쟁탈전이 비슷한 형태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때다 싶어서 야욕을 드러내면서 땅 따먹기 하기 바빴던. 아유, 그 땅이 뭔지 진짜 우리 편집장님은 땅 없으시죠? 오늘도 무슨 모델하우스에서 뭐 받아오셨던. 모델하우스에서 뭘 놔주셨는데 네. 딱 봐도 제가 땅 주인처럼 보이나 봐요. 땅 문서 하나 가져버린 게 소원이랄까요. 행주 잘 쓰시고요. 자, 1914년 7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무려 4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선 선생님께서 1차 대전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좀 몇 가지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부전선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요. 그러니까 무기가 정말 첨단 무기였으면은 참호전 하다가 뛰어나가서 다 죽이고 뭐 전투기 날아가고 많았겠죠. 네. 그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기껏해봤자 소총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싸우고 1m 전진, 하루 종일 싸우고 2m 후퇴. 여기서 진짜 뭐냐면은 프랑스 군도 그렇고 영국군도 그렇고 1차 대전 참전을 할 땐 몇 달 후면 집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1차 대전에 참전하는 프랑스 군의 사진을 보면 웃고 갑니다. 아빠 곧 올게. 예. 말을 했어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1914년이잖아요. 88년. 예. 나 크리스마스 전에 올게. 크리스마스 전에 와요. 4년 후 크리스마스에. 근데 이 참호전을 벌이면서 그 군수 내부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일단 편지를 써서 보내자요. 후방에. 예. 다 100% 검열을 합니다. 왜요? 왜냐면 지금 참호전에서는 진짜 이건 지옥 같은 그렇죠. 살육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후방은 몰라요. 근데 막 수천 수만 명이 죽어 나가는데. 그렇죠. 뭐 하루에 뭐 수천 명 죽는데 편지에 아빠 곧 죽는다. 야, 나 어떡하냐? 아빠 살고 싶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후방에 알려지면 후방이 카오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일이 군 당국이 다 이 편지를 검열하는데 검열할 필요가 없었어요. 편지엔 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 밥 잘 먹고 있고 정말 여기 편하다.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 곧 돌아갈게. 네. 그리고 뭐 이제 1차 대전에 여러 가지 그 전투가 있었는데 저는 전투 가운데서도 이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죠?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한 그 해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예. 당연히 다가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일군 진영에서 갑자기 이제 참호전 끝난 다음에 누군가 캐롤을 부르겠어요. 고요한 밤. 그 정도는 독일어로 불러주시죠. 홀리 나이트. 홀리 나이트는 우리 가요이야. 홀리 나이트. 예. 그랬더니 상대편 영국과 이제 프랑스 참호에서도 같이 부른 거예요. 홀리 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치고받고 살육을 벌였던 두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오늘만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날 25일 날 1917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당일에는 다 총 놓고 나와가지고 노맨스랜드라고 해가지고 참호와 참호 사이에 약 500m 거리에 그런 그 철조망이 쌓여있던 전투지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손잡고 음식 나눠 먹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전쟁이 할배들이 일으킨 거지. 젊은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 없죠. 그럼요.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만큼 우리 즐겁게 놀자 해서 축구 경기까지 했다고 해요. 독일 대 영국의 축구 경기. 그때도 독일 축구는 정말 차붐이었어요. 독일이 3대2로 이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차 군단이 또 이겼군요. 지금 그때 독일이 이긴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군 병사들이 다 불과 하루 전에는 서로 죽이던 병사들이에요. 그렇죠. 어깨 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감동적이다 진짜. 근데 이거를 각국의 수뇌부가 들은 거예요. 격분합니다. 이것들이 지금 전쟁하러 보내놨더니 축구 경기를 했다. 예, 당나라 군대야. 당나라 군대는 왜 당나라 군대인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식이 넘치는 분이라 이렇게 자꾸 예고편이 나와요.
근데 김영준 기자가 확실히 1차 대전은 참호전이 떠오르거든요. 참호전과 그 철조망에 대해서 또 해주실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참호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1차 세계대전은 이른바 뭐 3대 악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관총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기관총. 당시에 보병들이 쓰는 소총은 한 5발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가요. 근데 이 5발을 한 번에 다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발 쏘고 한 발 장전하고 한 발 쏘고 한 발 장전하고 이거 5번 반복하고 다시 이제 새로 5발 넣고 이러는 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1883년에 영국에서 하이런 맥심이라는 발명가가 이 총알이 발사될 때 가스압이 발생하거든요. 이 가스압을 총기 작동에 활용해서 재장전이 자동으로 되는 기관총이 발명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이 사가서는 예. 어디다 써먹었느냐? 식민지에서 이제 저항하는 원주민들 진압하는 데다 써먹었어요. 네. 안 좋은 데다가 써먹은 예. 거죠. 그리고는 열강에서 앞다투어서 뭐 비슷한 식의 기관총을 개발했는데 원조인 이 맥심 기관총이 워낙에 잘 만들었다 보니까 네. 1차 세계대전에서도 많이 쓰였어요. 근데 문제가 원래 전쟁이라는 게 예외가 당연히 있지만 보통 방어자한테 유리하고 공격자한테 불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참호가 그거를 더 극대화시키는 구조거든요. 네네. 여기서 기관총을 사용하게 되면서 네. 이게 전선은 변화가 없는데 네. 사상자만 계속 조출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선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네. 1m 전진하면 이제 다음날 2m 후퇴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특히 1916년 7월에 네. 서부 전선에서 이제 쏨 전투라고 영국군의 이제 대규모 공세가 시작이 됐었는데 예. 첫날에 이제 대규모로 포격을 때려가지고 참호를 돌파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독일군 기관총이 그 앞에 나타나면서 첫날에만 영국군 58,000명이 희생됩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중간에 이제 총기 가스압 약간 밥솥 소리처럼 난 건 썬킴 선생님이 낸 소리였는데요. 그 합방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 그 사운드 에펙트를 넣고 그렇죠. 합방의 지금 유의미한 효과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참호전과 철조망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좀 말씀하셨으니까 네. 좀 간단하게 더 붙여주시면요. 참호를 어떻게 파느냐면은 이 길게 전선이 형성되는 곳에 쭉 길게 파가지고 안에서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지휘소도 깔아놓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아군 참호랑 적군 사이의 참호를 무인지대 노맨스랜드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시체가 막 쌓여 있고 막 엄청난 지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체가 쌓여 있는 곳에서 계속 이제 착검하고 돌격 앞으로 하다가 기관총 맞아서 병사들 다 희생되고 네. 그다음에 반대편에서 또 착검하고 돌격 앞으로 하다가 또 기관총 맞아가지고 병사들 희생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공격하라는 측은 계속 이제 공격만 하고 방어하는 쪽 계속 방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돌파하려고 이제 야포를 쏴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참호라는 게 이제 워낙에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야포 사격도 이제 큰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또 이제 당시에 이제 신무기라고 독가스가 개발이 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화학 무기에 속하는 건데 이게 또 방어용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양측은 전진은 못하고 계속 방어 병력만 희생되고 공격하는 병력도 희생되고 이러는 지옥이 벌어집니다. 너무 소모적이네. 예, 말 그대로 진짜 조그만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젊은이들만 계속 죽어나갔어요. 네. 전쟁이 이제 몇 년 계속 4년 동안 끌게 되면서 참호가 계속 길게 늘어서고 또 보급도 조금씩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니까 참호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참호가 이제 땅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참호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기온이 내려가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얼기도 하고.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참호족이라는 질환이 유행합니다. 수인성 질병이구나. 이게 동상의 일종인데 기온이 낮고 습할 때 이제 발이 물에 잠겨 있다가 통풍이 제대로 안 돼서 못 말리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동상의 일종인데 말 그대로 이제 참호에서 걸리는 병이어가지고 참호족이라고 붙었고 이것 때문에 멀쩡한 발을 절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차 세계대전 때 파놓은 참호를 한 줄로 재면 약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희생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전사자만 한 900만 명 정도, 부상자는 2,200만 명 정도 이렇게 희생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한 싸움이 참호를 두고 이어졌고요. 선생님, 근데 프랑스와 독일의 참호를 보면 각자의 국민성이 드러난다? 이건 무슨 얘기죠? 독일이라고 하면은 똑딱 정확성. 그렇죠. 절대로 프랑스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프랑스라고 하면 자유분방. 그렇죠. 근데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가스가 등장했잖아요. 독가스가 처음 등장했는데 지금처럼 독가스를 팍 저쪽에 쏘는 게 아니라 깡통을 따가지고 바람아 저쪽으로 불어라 제발 이 시스템이었거든요. 아군 쪽으로 부르면 와우 큰일 났다예요. 그때 이제 그 축구 경기 사건 이후에 독가스가 등장을 했어요. 이제 무조건 대량 살상전이에요. 당시에 독일군 병사 한 명이 독일군 연락병 한 명이 이 깡통을 들고 가가지고 참호 저쪽 가가지고 깡통을 딱 땄어요. 독가스를. 이제 기도를 해야 돼. 바람아 영국과 프랑스 쪽으로 불어라. 근데 웬걸
역풍이 본 거야. 아, 어떡해. 그래서 독일군 쪽으로 Das ist Gas! Das ist Gas! 화났어. 뭔지 모르지만 화났어. 이건 가스다. 이해되시네. This is gas였군요. 예. 근데 그 한 독일군 병사가 연락병 병사가 그걸 기록을 남겨놨어요. 네네.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눈에 들어가니까 석탄으로 눈을 지지는 것 같다. 이걸 삼켰는데 호흡을 했는데 석탄을 삼킨 것과 같은 고통이다. 이건 지옥의 무기다. 네. 라고 썬 독일군 병사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그 히틀러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아돌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국적이지만 당시에 독일군 연락병으로 참전을 했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것이 자기가 그 병력 일지에 독가스는 정말 지옥의 무기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2차 대전 때는 자기가 독가스로 유대인을 600만 명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 아이러니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호 지금도 독일 측은 모르겠는데 프랑스 여행 가시면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 지하 벙커가 관광지로 꾸며져 있어요. 우리 그 관용호처럼 쓰는 마지노선. 그거 맞아요. 그거 프랑스 국방장관 이름이 마지노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만들어서 마지노선이에요. 와. 그 국방장관 이름이 이강민이었다면 강민 라인이에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이용할 거. 그 옆에 보면 이제 프랑스 참호도 일부 지역인 관광 코스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깜짝 놀라요. 독일군 참호는 정말 뭐라고 할까? 1 더하기 1은 2. 예요. 근데 프랑스 참호 가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 무슨 귀요미예요? 예.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 독일은 정확하게 딱딱딱 수학 계산으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1mm의 오차도 인정하지 그렇죠. 않는. 프랑스군의 참호에 들어가면 댄스홀이 있어요. 댄스홀이 있어요? 와인 창고가 있습니다. 또 예술의 나라답게. 그렇죠. 총 쏘고 놀다가도 우리 한번 블루스 한번. 네. 그렇고 선생님은 프랑스 스타일이 맞으시나요? 독일 스타일이 맞으시나요? 저는 프랑스죠. 김영준 기자 무조건 독일 스타일이에요. 독일이에요. 저도 약간 독일 스타일이 마음이 편안하고요. 예. 왠지 약간 이 중일 전쟁의 중국식 같은데. 무슨 또 중국식이에요. 여기서 민감한 식인데.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한 게 또 있는데요. 이제 김영준 기자가 무기에 또 이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탱크 얘기, 잠수함 얘기. 해밍웨이 닮으셨어요. 해밍웨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무기여 자리 거라 때문에. 그래서 뭐야 이게. 예. 탱크, 잠수함, 전투기 얘기 준비하셨는데 지금 한 2개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준 기자. 일단 탱크. 전에 이제 마크 1 전차 영국군이 처음 만들어서 실전에 투입한 그거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916년에 그러니까 딱 전쟁 중간이죠. 그때 처음 투입됐습니다. 그 무한 궤도를 탑재해가지고 이 방금 말씀드린 참호를 위에서 밟고 돌파하려고 만든 거예요. 깔고 가는구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탱크냐면요. 탱크는 위장 명칭입니다. 맞아. 물 탱크 할 때 그 탱크로 꾸민 건데 이게 굳어져가지고 그냥 보통 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히 하면 전차가 맞아요. 근데 그냥 탱크라고 부르죠.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쏨무 전투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는데 그럭저럭 참호 돌파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단점도 있고요. 원래 신무기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 때 다 개판이에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이 진행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개량형 전차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이 전차들이 다른 나라에도 노획이 됐을 거 아니에요. 끌어가가지고 가지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1917년에 르노 FT라는 전차를 만드는데 르노. 그 영국의 마크 시리즈 전차 같은 경우에 포탑이 옆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르노 FT 전차는 포탑을 위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차장이 탑승을 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지휘를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디자인이 히트를 쳐가지고 전 세계 전차들이 다 지금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 이동하는 방향과 관계없이 포탑을 돌려가지고 조준해서 포격을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잠수함 얘기 하나 더 해주실까요? 사실 잠수함이 군용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한 건 한 18세기 정도예요. 미국 독립전쟁하고 남북전쟁 때인데 근대적인 그러니까 좀 더 발전한 디젤 기관이 사용된 잠수함이 유용한 전력으로 자리 잡은 건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영국이 사실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당시에 해군 전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영국은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에요. 사실 섬나라들 대부분이 바다에서 오는 위험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해군이 좀 몰빵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 해군력을 바탕으로 독일의 대서양 진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유보트라고 불리는 근대식 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실전에 투입하는데 이 유보트가 얼마나 악명을 떨쳤냐면은 유보트라는 말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독일어로 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유가 언더랬잖아요. 운터제 보트. 예. 예. 그냥 언더 씨 보트 이런 말인데 예. 그냥 독일어로 그냥 이게 잠수함이에요. 근데 이 유보트가 일종의 고유명사가 됐어요. 독일의 잠수함을 가리키는. 네. 그리고 또 1915년 2월부터 대서양 일대에서 여기 구역을 지나가는 배는 군함하고 상선을 불문하고 적국 깃발을 달고 있으면 무조건 쏘겠다. 상선까지도 예, 다 쏘겠다 해가지고 이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섬나라였던 영국이 굶어 죽을 뻔합니다. 네. 다만 이 과정에서 같은 해 5월에 루시타니아호라는 이제 여객선을 격침시키는데 여기에 미국인 100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희생자들은 변론으로 하고 잘못된 것 같은데. 예, 미국인들도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 열을 받았다가 독일이 이제 미국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 작전을 중단을 했어요. 물론 잠수함은 그때도 이제 계속 굴렸습니다. 1917년 2월에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계속 재개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침엄한 전보 사건이 터지거든요. 당시에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미국 남부 땅을 멕시코로부터 미국이 빼앗은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의 침엄한 외무장관의 이름을 딴 이 전보를 보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 경우에는 우리 독일이 멕시코를 도와가지고 너네가 뺏긴 남부 땅 탈환하는 걸 우리가 도와줄게. 멕시코를 도와주겠다. 이런 비밀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미국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그게 결정적이었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판도를 바꾼 또 잠수함과 탱크의 등장까지 김 기자가 정리를 해줬고요. 이렇게 4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비극입니다. 1차 세계대전. 선생님 1차 대전 어떻게 해서 마무리가 되나요?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잘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에 그 불씨를 남겨놓고 마무리가 됩니다.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15년에 이제 루시타니호가 침몰했잖아요. 네네. 이게 미국인들이 경악을 하는 게 뭐냐면 불과 3년 전에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여객선이 침몰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설마? I'm the king of the world! 내가 잘해. 잭, I'm cold. 내가 잘해 뭐야? 진짜 유치해. 로스, we gotta get out of here. 혼자 1인이라고 왜요? 2명 있는데 사람이 3명 있는데. 그렇죠. 해봐요. 로즈 해봐요. 잭꼬리샤. 타이타닉이 3년 전이었구나. 불과. 1912년에 타이타닉이 침몰을 해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루시타니아호가 똑같은 규모의 여객선이 침몰하니까 이게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이제 끝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러시아 혁명도 있고 한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황제가 튀었어요. 황제 어디 황제? 빌헬름 2세 독일 황제가 마지막에 킬 항구에 있던 독일 수군들이 있었거든요. 자폭 명령을 내립니다. 어차피 진 거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죽자. 수군들은 지금 우리 자폭 명령 받는 거 맞냐고. 우리가 왜 빌헬름 2세의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빌헬름 2세의 삐삐이 돼야 되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킬 항구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급격하게 번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때였냐면 독일은 이제 에라이 지더라도 한번 몰빵하고 죽자. 특히 아까 서부전선 얘기했잖아요. 서부전선이 4년 내내 안 뚫리는 거예요. 야, 질 때 지더라도 서부전선 한번 뚫고 가자. 오기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패망하는 그해 춘계 대공세라고 해서 춘계라고 해서 무슨 닭고기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나 중에 훅 들어와요. 춘계 대공세라고 해서 한번 뚫고 우리 잔인하게 죽자. 해서 뚫고 나갔는데 뚫려요 이게. 서부전선이 한번 뚫립니다. 또 어떻게 됐네. 근데 그 프랑스군이 영국군이 밀려나가면서 그러니까 안 와요. 독일군이 서부전선이 뚫렸는데 더 이상 추격을 안 해. 왜 그랬을까요? 그죠? 아시나요? 김영준 기자? 뭐 추측 기억 안 나는데. 왜 그래요? 그때는 잠깐 이건 편집 좀 해주세요. 아니 이건 그냥 뭐 추측 퀴즈 같은 거니까. 당시 독일은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순무 가지고 이제 그 연명을 하던 때였거든요. 순무. 우리 강화도 순무가 아니라 돼지 사료로 쓰는 순무예요. 지금도 독일인들은 순무를 안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서부전선을 뚫고 이제 프랑스 쪽으로 들어갔는데. 와인에 빵에 햄에 와우 소세지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걸신이 들려서 막 그걸 먹는. 독일군 장교는 탕탕 총 쏘면서 돌격! 근데 그렇게 굶주렸는데. 앞에 소세지고 와인이 있는데 무슨 돌격이고 뭐시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퇴했던 프랑스군이 독일군이 추격을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가보니까 걸신이 돼가지고 소세지랑 와인 먹고 있는 거예요.
전멸을 당합니다. 이걸로서 독일군 주력부대 끝. 독일군 전멸. 이 춘계 대공세에 독일이 지면서 네. 몰살당하면서 전쟁 끝.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마지막 보루였던 수군 해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빌헬름 2세가 독일 그 황제가 네. 밤에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뭐지? 새벽 안개 해치는 밤차를 타고 네덜란드로 튀어요. 황제가 튀면서 전쟁이 끝나는데 예. 이 빌헬름 2세가 도망을 가면서도 네. 그 기차 안에서 그 이제 그 서빙 보는 집사가 예. 홍차를 따라줬다고 해요. 예. 홍차를 치우면서 난 커피를 달라고 이런 여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무능하구만 무능해. 무능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1차 세계대전 30분 요약 느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역시나 택도 없이 부족해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참 큰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예고는 뭐 오늘 1차 했으니까 내일 2차 대전 가겠죠. 뭐 예. 이거 아예 그냥 이거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죠. 뭐 어떤 거요? 아니 우리 기자님 거 저거 무기여자리 거라. 네? 무기여자리 거라. 썬킴 준킴의 무기여자리 거라. 괜찮은 거요. 그러니까 한번 타 방송사랑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타 방송에 못 나갑니다. 여기 직원이어가지고. 가명 쓰세요 가명. 해밍웨이라고. 그래서 뭐 전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베르사유 궁이라고 파리 뭐 그 신혼여행 가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파리 외곽 20km 떨어져 있는 베르사유 궁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요. 강화도에서 하는 회의가 아니라 전쟁 끝난 다음에 진 놈이 이제 이긴 놈한테 얼마큼 배상하냐 그 결정하는 걸 강화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졌으니까 오라고 해요. 네. 근데 베르사유 궁 어디서 강화 조약을 맺냐면 1871년에 독일이 비스마르크가 통일 선언했던 거울의 방 그 자리에서요. 이거 유치해. 묘하고 유치하다. 예. 너희들 우리 자존심 꺾었지 프랑스. 이번엔 독일 너희들 자존심이 꺾일 차례야. 그때 너희들이 독일 통일 선언했던 그 자리 그대로 서가지고 패전 사인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 회의인데 이게 뭐라고 할까 사랑은 뭐 이 불행의 불씨라고 하죠. 네. 네? 이 베르사유 조약이 2차 대전의 불씨였어요. 물론 독일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배상금을 어느 정도 토해내라고 했냐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독일 너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고 너희는 그냥 망해. 그러니까 1년 GDP의 13%를 지불하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독일의 마르크화가 그 전문 그 금융 용어로서 쓰레기가 됩니다. 휴지조각. 그래서 당시 그 사진을 보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초고 인플레이션. 그렇죠. 마르크화가 종이 쪼가리다 휴지 쪼가리다 보니까 찍어가지고 애들이 이걸 벽돌로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뭐 땔감으로 쓰고 막 그렇죠. 이거가 2차 대전의 불씨가 됩니다. 왜냐면 독일은 이렇게 생겼거든. 우리가 잘못한 건 맞다. 근데 우리 먹고 사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에 먹고 사기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양반. 그 양반 대장입니다. 이거 오늘 프리뷰로 쓰겠습니다. 내일 거 프리뷰로 이거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 저희가 요약해봤고요. 내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CBS 김영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